안녕하세요. 연세삼정치과의 이주원 원장입니다. 오늘 치의신부 TV 매거진 세미나에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까다롭고 난해한 전학수복 극복하기,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연재는 단계별 임상 팁 대해부. 일단 주제 자체만 봤을 때는 이제 풀마우스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케이스는 총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각각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이후에 이제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한 6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강의들에도 제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제 매일매일 임상 철학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PCC라는 것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그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에게는 편안하고 의사에게는 편리한, 이 중에서 모두 예측 가능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와 같이 조금 난감한 케이스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딱 그 구강내 사진에서 교합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전치부는 플레어링이 심하고, 여기서는 방사선 사진을 제가 첨부하진 않았지만은 골소실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캐리어스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환자가 이렇게 저작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단박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치료를 하신다, 하다못해 충치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를 하신다 하면 난감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케이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풀마우스에 준하는 전학수복 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학 그 고정성 보철물로 이제 수복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사용한 임플란트는 인터널 타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뼈이식, 고리식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과 그리고 본그래프트도 이제 시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사용한 재료는 이식제는 이종골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티타늄 캐드캠 어버트먼트를 시행을 했는데 헥스가 아닌 넌헥스, 그리고 세멘테이션 타입의 PFM 브릿지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진 사진이 되겠고요. 56세 남한이셨고, 보시다시피 이제 치석도 많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도 많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골소실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신질환이 특이한 건 없었지만은 헤비 스모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한 2갑 이상 항상 피는 환자였었습니다. 출발부터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긴 하였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도 그 예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치료를 잘 받는 게 또 중요하지만은 유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진의 이제 방사선 사진을 보시자면은 이와 같이 광범위한 골 소실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치아 동요도가 있는 치아들이 다수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로 제대로 씹을 수 없다라는 또 주소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참에 전체적으로 치료를 확실히 잘 받고 싶다라고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전학 임플란트 수복 치료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출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를 하고 제가 이제 사지탈 뷰에서의 그 CT 사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상악과 하악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는 뭐 상악이든 하악이든 치조골 소실이 일어나는 건 이제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악관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고정성, 픽스드로 하느냐 아니면은 가철성, 리무버블로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악관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하악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상악에 비해서 많이 프로트루전 전돌이 되어 있고, 사악은 또 상대적으로 많이 리트루전 되어 있어서 후방으로 많이 골소실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스켈레털하게는 클래스 3의 교합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에는 리무버블로 수복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컨투어를 형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픽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사악 전치부인 그 프리맥실라 부분, 전방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드밴스드하게 골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골 이식뿐만 아니라 연조지 이식도 필요할지도 있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발치 사진이든지 아니면 발치 전에 초진 사진을 이와 같이 그 CT 사진으로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고정성이 유리할지 가철성이 유리할지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CT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악 발치를 시행을 했었고요. 일단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좀 시리즈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악 발치를 한 다음에 먼저 13번과 23번 사악 그 견치 부분들이죠. 먼저 식립을 하였고, 그 다음 순서로는 하악 견치 33번과 43번을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악 좌측 구치부, 하악 그 좌측 구치부 순으로 20번대와 30번대 구치부를 식립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하악 우측 구치부 40번대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다음 방사선 사진에서는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 이제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연결했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고정성 수복 치료가 완료됐었을 때 방사선 사진이 되겠고요. 발치를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기간에 있어서는 무치약 기간이 그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프로비저널한 덴처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임시차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정성으로 연결을 해서 로딩을 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우리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완벽히, 그리고 그 골유착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썸머지를 하였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골이식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썸머지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수술 당시에 초기 고정과는 상관없이 모두 썸머지를 하고, 그 썸머지 하는 기간 동안에 프로비저널 덴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약 한 3개월 정도의 내외의 기간을 사용을 했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사악도 거상술인 경우에는 제가 좀 롱텀하게 6개월까지 제가 기다린 것인데, 어쨌건 사악 전치부, 하악 전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보철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까지는 프로비저널 덴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위한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하고 악스림, 사악과 하악 그 교환면 사진에 보시는 것이고요.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디멘전을 살펴보자면은 사악과 하악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서 버티컬 디멘전을 얼마나 형성을 하는 것이냐, 사실 이제 숫자의 몫이 되겠죠. 이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평균치에 입각을 해서 환자에게도 그대로 버티컬 디멘전을 설정을 해놓고, 이후에 최종적인 수복까지 이어질 수 있게 버티컬 디멘전을 컨펌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서는 그 헤밀런 아치 부분, 사악의 그 헤밀런 아치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한 8mm 정도 수직적인 위치에 그 사악의 그 트라이덴트 베이스의 왁스림이 높이가 형성이 되게끔 했고요. 이 높이는 이제 사악 전방부, 그러니까 디피스트 베스티블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왁스림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우선은 그 후방부의 그 높이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레트로몰러 패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위치라고 많이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삼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원하는 버티컬 디멘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알라트러거스 라인과 그리고 인터퍼퓰레리 라인이 지금 이 폭스 플레인이라는 것을 왁스림 상하게 왁스림의 이제 교환면에 그 컨택하고 있었을 때 서로 평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또한 무치학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버티컬 디멘전을 상하과 하악의 후방부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인터퍼퓰레리와 알라트러거스 라인을 평행하면 그대로 환자가 교합을 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상하과 하악의 왁스림이 정확히 이렇게 바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황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상하과 하악의 교합면이 거의 일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 바이트 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을 넣어서 교합을 체득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랩에 보내서 치아 배열을 이제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프로비저널 덴처를 위한 치아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작을 하여서 이것이 무리 없이 잘 발음에도 문제가 없고 심미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였던 것이고요. 비록 프로비저널 덴처겠지만은 약 한 3개월 동안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덴처지만 이 케이스는 리무버블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이 그 치아를 셋업을 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최종적인 그 치아 외형 그리고 티슈의 외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CR에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시간이 없거나 미리 조금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는 안테리어 가이던스 지그를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많이들 사용하는 이제 커튼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롤을 이와 같이 상악과 하악의 전방 부위에 이제 환자 보고 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같은 그 방법은 이제 머슬을 디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체어 타임 한 15분 정도가 경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커튼롤을 이제 그 전방 부위에 바이트를 한 상태에서 15분이 경과가 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커튼롤을 제거를 하고 이와 같이 바이매뉴얼 그 매니플레이션 양손 수조작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CR 유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두 가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안테리어 지그까지는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환자분께서 이 그 전방부의 커튼롤을 바이트를 할 때 엣지 투 엣지로 그 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어금니로 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치부 쪽으로 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조금 그 전방으로 프로트루전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화학 과두가 전방, 상방 방향으로 위치를 하게 됨으로써 CR을 그러니까 근육 이완으로서 CR을 유도를 했을 때 화학 과두를 우리가 원하는 전상방 방향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완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면 사진 이제 상악과 하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구강 내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힐링 기간에 이제 사용해야 하는 프로비저널 덴처가 되겠습니다. 그 수술 과정을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실 이 전학수복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철과 좀 교합적인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제가 좀 결론도 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뭐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뭐 워낙 잘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뭐 통법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악 점치부에 먼저 13번과 23번을 위치를 시키는데, 그 완전 무치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뒷부분의 이론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콧볼의 부분, 인터알라의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에 수직적으로 연장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캐나인의 팁의 위치다라고 이제 삼고 거기에 이제 그 사악 같은 경우는 캐나인을 이제 위치시키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이제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골 이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악 전치부 부분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좀 이제 가운데 이제 상단 중앙 부분의 사진을 이제 보시면은 인터알라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악의 캐나인도 이제 위치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마찬가지로 골 이식을 해서 수축까지 한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 순서로는 이제 10번대 모습이 되겠고 20번대. 뭐 아까 전에 지금 제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반대 얘기했지만은 그냥 그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한 것이고 실질적인 시행한 과정은 반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 구치부에 있어서는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이와 같이 시행을 하였고 다이아몬드 이제 코어 드릴을 사용을 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리프팅을 하고 골 이식을 하고 통법대로 그다음에 윈도우를 이와 같이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클로징을 하고 커버리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처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도 통법대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패럴렐 핀을 통해서 사악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프로비저널 덴처를 시작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교합 관계를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측인 40번대 하악 우측 구치부에도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수술도 3개월 뒤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사악과 하악 전방에 있는 캐나인에 이와 같이 2차 수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RSQ 측정도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75 이상의 만족스러운 값을 보였기 때문에 로딩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보처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고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위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 체득한 다음에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사악과 하악에 준비를 하였고요. 파이널 임프레션을 러버로 인상 체득을 하였습니다. 픽스처 레벨로 당연히 인상 체득을 하였고 그다음에 마스터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준비한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 왁스림도 마찬가지로 또 준비를 하였고 이 케이스에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제작을 하기 위한 그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버티컬 디멘전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사악의 헤뮬러 나치에 있어서 8mm 정도 수직 상방으로 높이를 설정을 하였고 또 인터퍼퓰러리와 알라트러거스 라인하고 또 평행이 되게 하였고 이와 같이 교합을 하면은 교합 당시에는 바이트 게이지를 통해서 구 외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치료 중간에도 그렇고 치료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왁스림을 통해서 바이트 체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랩에 보내줘서 커스터마이즈드 그 티타늄 어버트먼트와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캐드캠으로 제작을 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티타늄 어버트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너넥스트로 투피스로 준비를 하였고 해서 통법대로 트랜스퍼 지그를 통해서 해당 임플란트 식립된 픽스처 위치로 어버트먼트를 그대로 인기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연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프로비저널 브릿지도 조절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대로 진행을 하고 나서는 20번대 그리고 30번대 대략적으로 또 3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왜냐하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이너스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 리모델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저는 보통 힐링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힐링 기간이 이제 도래했을 때 2차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 치부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수술 후에 ISQ 측정을 하고
픽스처 레벨로 러버 인상 체득을 하였습니다. 바이트 체득을 하고요. 통법대로.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얻었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투피스 너는 엑사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지글을 통해서 해당 부위들 20번대와 30번대 구치부에도 연결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브릿지도 이와 같이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측도 20번대와 30번대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였고요.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Q 측정을 하고, 픽스처 레벨로 러버 인상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한 다음에 캐드캠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였고, 이 어버트먼트들을 트랜스퍼 지그를 통해서 그대로 현재 구강 내에 또 트랜스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브릿지도 장착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전치부, 구치부 모두 양측에 이와 같이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연결된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한 달 정도의 평가를 기간을 두고 과연 전방 유도는 잘 되고 있는지, 전방 유도에 의해서 구치부 이견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라테럴 무브멘트를 할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굴 펑션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특별히 근육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TMJ 쪽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을 두고 한 달 정도의 평가 기간을 두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다 싫지는 않았지만은 템포럴 이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프랙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리페어를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이제 본격적인 그 데피니티브한 세멘테이션 타입의 PFM 브릿지를 만들기 전에 이제 특히 이제 전치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대로 거의 인기를 하기 위해서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장착한 한 달 그 사용 기간 동안에 그것이 과연 환자에게 잘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 평가 기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 전방에 있는 이 안테리어 가이던스에 의해서 구치부 이게 되는 것이 상호보호 교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 안테리어 가이던스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전치부의 팔라탈 상하 전치부의 팔라탈 부분에서 형성된 그 안테리어 가이던스를 거의 그대로 인기하기 위해서 알지니트를 그 위아래 체득을 하고 그 모델을 이제 마운팅을 한 다음에 어드저스트를 해서 그 교합기 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엔티를 가이던스 테이블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한국인의 그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여지는 시상 그 절치각이라고 하거든요. 엔티를 가이던스 앵글을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도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여서 그와 같은 참고점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그 각도는 정확히 측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임상적인 체어 사이드에서는 대략적인 저 40도에서 50도 범위 내에서 이제 형성을 하였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PFM 브릿지를 전치부 상하 전치부에서도 그대로 레코딩이 될 수 있게끔 그 커스터마이즈 엔티리어 가이던스 테이블을 이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SQ 레벨을 측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의 값을 저는 조금 높이 사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60에서 70 정도만 돼도 로딩 프로토콜 상으로는 보처를 해도 된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ISQ의 이제 원래 이제 오스텔기죠. 오스텔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오실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값이 보통 그 유선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5 이상은 되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이제 무선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이제 값이 조금 높아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75. 만약에 75가 안 된다고 하면은 브릿지로 스프린트를 할 예정이라서 그 현저하게 대략적으로 10의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같은 그 실의 자릿수를 보여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75가 안 되어도 보처를 진행하는 것을 저는 삼습니다. 그래서 전치부부터 먼저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스터마이즈 엔티리어 가이던스 테이블에 의해서 PFM 브릿지를 제작을 하였던 것이고 이제 메타 프레임워크를 먼저 어댑테이션을 한 다음에 포센 빌드업을 해서 완성된 모습을 환자 구강 내에 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학에도 마찬가지로 상학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순서로는 이제 10번대와 40번대에도 러버 인산 체득을 어버트먼트 레벨로 해서 메타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하고 시작을 하고 포세린 빌드업을 해서 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반대측인 20번대와 30번대 구치부에도 인상 체득 후에 메타 프레임워크 그 트라인 후 그 다음에는 포세린 빌드업을 하여서 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와 같이 바이트가 유지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였고요. 최종적인 수복물의 그 세멘테이션을 하였을 때 전방에서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환면에서 바라보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최종 수복물이 장착된 상태에서의 그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상 없이 굉장히 이머전스 프로파일도 그렇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철물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마진 크게 뜨는 부분은 없이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전방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린 모습이고요. 이제 교합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MICP, 그러니까 Maximum Intercuspal Position, 최대 감압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Freedom in Centric, 뒤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같이 형성을 하였고 라테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캐나인 가이던스가 아닌 그룹 펑션으로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트루전 하는 경우에는 엔테럴 가이던스가 샬로하게 그 형성되게끔 이제 교합 양식을 이와 같이 형성을 했었습니다. 치료 전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케이스를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는 제가 매뉴얼하게 전학 수복 그 임플란트 식립도 하고 이제 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좀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가이드 서저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어버트먼트 연결을 해서 로딩까지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연결을 해서 로딩까지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해당 케이스에서는 제가 본 그래프트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이드 서저리에 있어서 진행을 할 때 이와 같이 완전 부치학이 있어서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기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CT를 통해서 얻은 다이콘 파일하고 구황 스캐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STL 파일의 정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히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적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할 때 그 가상의 이미지가 과연 환자의 구황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느냐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학 수복에 있어서는 한번 그 패스가 잘못 틀어지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플랩리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플랩을 일단은 엘리베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지컬 가이드의 적합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플랩레스 가이드 서저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우리가 그 대략적으로 CT 상으로 봤었을 때 해당 부위에 픽스처를 식립을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해당 부위가 또 안 될 가능성이 보통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플랩리스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 데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이드 서저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골리식이 동반하지 않는 플랩리스 가이드 서저리를 저는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해서 두 번째 케이스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치약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55세 남한이셨고 이제 그 구황내 이제 교환면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발치한 지 조금 한 2달 이제 넘어서는 3개월이 좀 도래하는 시점에서 초진으로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T 사진을 세치털 뷰에서 살펴봤을 때 상악과 하악의 관계, 특히 상악 전방부와 하악의 전방부의 관계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되었을 때 크로스바이트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을 하여서 픽스트로서
고정성으로 보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광범위한 골 이식 없이도 아주 까다로운 그런 수술 테크닉 없이도 굉장히 고정성 보철로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미리 가늠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이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상 체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상 체득을 한 후에는 이와 같이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를 준비를 하였던 것인데 여기서는 보여지진 않지만 이 아치를 따라서 그 내부에 레디오팩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CBCT 촬영을 이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와 왁스림을 같이 바이트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상악과 하악의 관계에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버티컬 디멘전을 설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의미와 이제 가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상으로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이드 수술을 어느 위치, 임플란트 식립을 어느 위치에 하고 어느 부분에 보철을 할 것인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하였던 것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헤멜로나치에서 8mm 상방, 그리고 그 레트로몰러 패드의 반에서 3분의 2 정도 위치에 그 후방부의 높이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CR 유도를 이제 하는 모습이 되겠죠. 양손 수조자직이 조금 더 재현성이 있기 때문에 CR 유도를 이와 같이 진행을 하였고, 바이트를 체득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CBCT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BCT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센터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위치에 우리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대략적인 보철 컨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한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게 된 것이고, 해당 케이스에 있어서는 상악에는 8개, 하악에도 8개. 그 측절치, 그다음에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상악과 하악의 골고루 똑같은 위치에 이와 같이 형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서지컬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탈 슬리브가 있는 서지컬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예전에 한창 제가 서지컬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했었을 때는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을 초창기 때 많이 사용을 해왔지만, 이게 기후 조작에 있어서는 조금 수월함이 있긴 하지만은 정확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외 얘기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서지컬 가이드를 사용을 한다 하면 메탈 슬리브가 없는 메탈 슬리브레스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키트가 다양하게 있고요. 이것을 이제 통법의 드릴링 시퀀스에 맞춰서 제조사의 그 드릴링 시퀀스에 맞춰서 해당 드릴을 사용을 하고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과 픽스처 인스탈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어버트먼트 커넥션까지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악에 8개, 하악에도 마찬가지로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브릿지까지 제작을 하였던 것이고요.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캐시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둬서 이제 했었던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식립을 하자마자 그 프로비저널 브릿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이 모두 잘 그 값을 보여줬고, ISQ 레벨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서 굉장히 소프트 다이어트를 하면서 양측 저작을 같이 좀 하게끔 환자 교육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에 그 실패가 없게끔 많이 유의를 하면서 체크업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ISQ 레벨은 모두 만족스러운 값을 보여줬고요. 3개월 이후에는 뭐 그 동안에는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탈락이 되거나 프랙처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리페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악에 먼저 어버트먼트 레벨로 러버 인상 체득을 하였던 것이고요. 하악에 이제 풀마우스로 풀아치로 먼저 체득을 하였던 것인데, 커버 스피와 커버 윌슨 이 모든 것을 조금 먼저 하악에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합치인 상악에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앞선 케이스 첫 번째와는 다르게 그 세그멘트를 크게 하지는 않고 이와 같이 아치별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캐스트 하하게 되겠고요.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하였으며 사하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로봇 인상 체득을 하고 메탈 프레임워크와 포스니 빌드업에 의해서 사학과 하학에는 PFM 브릿지가 전방부 그리고 구치부로 나눠서 역시 형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교함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MICP에서는 프리덤 센트릭이고 라테럴 무브먼트 할 때는 그룹 펑션이며 프로트루전일 때는 샬로하게 엔트럴 가이던스가 되게끔 형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복물이 장착된 상태에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되겠고요. 뭐 큰 이상 없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교함 양식을 라테럴 무브먼트를 할 때는 그룹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캐나인의 부분에는 픽스처를 식립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보통은 캐나인의 위치가 굉장히 코너스톤, 그러니까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넘어가는 중요한 치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의 중요성도 많이 생각을 하게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 캐나인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본그래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수술을 이 케이스에서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이드 수술은 플랩을 엘리베이션 하지 않은 플랩리스로 저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 위치 캐나인에는 그 본그래프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 플랩리스 가이드 서저리에 있어서는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캐나인 부분에는 식립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측절치와 제일소구치 2번, 4번 위치에 이와 같이 원피스로 모두 양측에 연결을 해서 8유닛이 되겠죠. 그래서 전방부에는 이와 같이 형성을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룹 펑션으로 제가 그 교합을 형성을 라테럴 부분 할 때는 형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그 리무버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임플란트 오버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골이식도 이종고를 통해서 하였고요. 임플란트 오버덴처이긴 한데 임플란트에 의지하지 않는 즉 예전에 텀을 하면은 임플란트 서포티드가 아닌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시스트에 대한 오버덴처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그 임플란트의 주 목적은 유지력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마그넷을 이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법대로 풀 덴처, 컴플릿 덴처를 제작을 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짧지 않게 보더도 짧지 않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진의 방사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수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편측으로도 저작하기 힘들어서 남은 치아는 잔존치는 발치를 하고 풀덴처가 아닌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진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초진 사진 당시에 기존의 덴처를 사용을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파셜 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한번 저희가 그 CT 상으로 사이트를 비교해서 살펴봤었을 때 그렇게 프리맥실라 부분이 많이 리트루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픽스드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덴처를 사용한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 리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한 GBR이 필요한 상황이라 좀 너무나 그 좀 부담스러운 치료는 좀 환자분께서는 좀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덴처와 이어지겠지만은 굉장히 그 탈착이 좀 용이한 걸로 이제 해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 케이스도 그 랜드마크를 삼았을 때 헤밀러 나치에 있어서 상방으로 8mm 정도의 수직 높이를 상하에서 삼았고요. 그리고 하악에 있어서는 레트로몰러 패드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 왁스림을 준비를 하였던 것이고 그 화이트 게이지를 통해서 바이트가 이후에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계속 했었던 것이고 CR로 유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높은 양손 수조작 모습이 바이매뉴얼 매니플레이션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R 유도를 함으로써 바이트 체득을 하였고 프로비저널 덴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힐링 피리드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프로비저널 덴처를 통해서 그 평가하는 기간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프로비저널 덴처를 릴라이닝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를 하고 대략적으로 요거는 임플란트의 포지셔닝을 이와 같이 하겠다. 하악 같은 경우에 33번과 43번 부위에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술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악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캐난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수술을 한 이후에 파노라마 방사 사진이 되겠습니다. 상악도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 위에는 4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4개 그리고 하악에는 2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고 약한 3개월 정도의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은 그 기간을 두고서 이와 같이 ISQ 레벨을 측정을 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값을 보였기 때문에 보철을 진행을 하였던 것이고요. 유지력을 위해서는 로케이터나 아니면 바타입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마그넷을 사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로케이터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소모품으로서 로케이터 부분 오링 해당된 부분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리페어가 조금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마그넷은 사실상 유지력이 그 마그넷 부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 리테인드 오버덴처의 유지력을 위해서는 마그넷 어버트먼트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악에 마그넷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였고요. 러버 인상 체득을 하고 통법대로 마스터 캐스트 제작을 한 다음에 메탈 프레임워크가 그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왁스림을 올려서 최초로 그 바이트 게이지를 측정을 했었을 때 그와 유사하게 바이트 버티컬 디멘전을 형성할 수 있게끔 왁스림을 조절을 세밀하게 했고요. 그래서 바이트 체득을 한 이후에 치아 배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주라 티스를 이용한 치아 배열을 하고 나서 치아 배열 또 확인을 하였죠. 부항 내에도. 그리고 나서 데피니티브한 오버덴처를 얻었고 임플란트 오버덴처 내면에 이와 같이 마그넷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이 마그넷 어버트먼트와 같이 정확히 포지셔닝이 되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였고요. 사악도 하악과 마찬가지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마그넷 어버트먼트 연결을 하고 러버 인상 체득을 하고 마스터 캐스트 제작을 하고 메탈 프레임워크와 왁스림을 제작을 하였었으며 또 해밀러 나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해밀러 나치의 그 높이를 설정을 하고 또 버티컬 디멘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폭스 플레인을 통해서 알라트라버스와 인처퍼퓰레르 라인도 상하게 평행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미들라인 표시와 함께 바이트 체득을 하였으며 치아 배열을 하였고 치아 배열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데피니티브한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얻었고 임플란트 내면 오버덴처 내면에 마그넷 4개를 삽입을 하여서 상악도 하악과 마찬가지로 오버덴처를 딜리버리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치하게 있어서 지금 임플란트 오버덴처는 거의 컴플리트 덴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합 형성은 바이레테럴 밸런스드 오클루전으로 형성을 하였고 전방부에 있어서는 또 안테리어 가이던스 셜로하게 교합이 되게끔 형성을 하였었습니다. 치료 전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3가지의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조금 빠르게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임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 이 까다로운 그 전학 수복에 있어서 각각의 이론적으로 그 보철과 교합적인 측면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차후에 다른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잘 또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들을 조금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면은 시야의 의미와 그 임상적 중요성, 시야 유도법, 임상적 교합 지침, 랜드마크와 버티컬 디멘전의 관계, 고정성이냐 아니면 가철성이냐, 그리고 로닝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통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CR의 의미는 학부 때도 무수히 많이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뭐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듣고는 있죠. 근데 CR의 우리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JPD에서는 이와 같이 부철 용어집에서 정확히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R의 위치라는 것은 그 사이에 그 디스크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아티큘러 에미넌스 부분과 그 디스크 부분이 거기 안착이 되는 것인데, 이 과두가 디스크에 이제 그 안착이 되면서 그 위치는 전방 상방 방향이 돼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측두골 템포럴 본의 아티큘러 에미넌스 부분에 향해서 전방 상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적으로도 좀 설명이 좀 되게 난해한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CR의 관계라는 것은 본과 본의 관계다. 그러니까 측두골과 그리고 템포럴 본과 그리고 하악의 맨디블의 관계인 것이고, CR의 위치에 있어서는 그 과두가 컨다일이 그 디스크에 안착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안착된 위치에서는 아티큘러 에미넌스의 후사면, 그 면의 전방 상방 방향으로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CR의 위치는 치아의 그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CR을 많이 배울 때는 CR을 그 재현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후상방으로 유도하는 법을 많이 좀 알고 있었고 배웠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은 그 넷솔로지의 그 학파에 의해서 이어져 오는 부분이고요. 그 CR을 우리가 점으로 찾고자 하는, 좀 거기에 이제 좀 뭔가 점에 집착하는 센트릭 그 포지션에 내 있어서 그러니까 포인트 센트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개념의 CR은 그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 과두는 측두골의 아티큘러 에미넌스의 후사면을 향해서 전상방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CR은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럴 본과 맨디블의 본과 본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치아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CO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혼동되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CO가 MICP하고 동일한 용어다라고 한때는 많이 이제 배웠었는데, 다시 개념을 정립을 하자면은 CO라는 것은 이 CR의 위치에서 상악과 하악의 치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치아의 관계고요. 당연히 CR하고는 같은 개념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CO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CR의 위치에서 치아와 치아의 관계인 것이고, 그 관계가 치아 상악과 하악의 구치부가 최대한으로 맞물리는 관계인 MICP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CR을 우리가 유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아래턱을 뒤로 이렇게 밀면 좀 우리가 그 느낌상으로도 봤을 때도 그 제2대 구치들이 미리 이렇게 프리매처 컨택이 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CO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본 대 본의 관계에 있어서 CR로 이렇게 유도가 된 상태에서 치아가 컨택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CO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래턱을 뒤로 밀었을 때는 구치부가 다 닿지가 않죠. 이거는 당연히 MICP가 되지는 않겠고, 제가 손을 띄고 다시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합을 하고자 한 경우에는 MICP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CO와 MICP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 CO하고 MICP 치아의 관계는 거의 90% 이상 일반인들에게서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턱을 뒤로 민 상태 CR 위치에서의 치아 관계는 제2대구치만 닿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손을 띄면은 그냥 MICP 관계와 이 CO의 관계는 다른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완전 부치약이 되거나 아니면은 TMJ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바이매뉴얼 매니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디프로그래밍 하는 장치를 통해서 CR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겠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완전 부치약인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치아도 없습니다. 치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함으로써 CR을 찾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TMJ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머슬이나 아니면 TMJ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현성 있게 제 위치대로 CR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CR 유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R 유도를 하는 방법들은 이와 같이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기타 뭐 고디 가치도 방법이 있겠지만 뭐 문헌상으로도 이제 봤을 때 이 중에서는 바이 매뉴얼 매니플레이션이 양손 수조작이 가장 재현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체어 사이드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수파인 포지션에서 술자는 이제 환자 머리 뒤에 있고요. 그래서 양손으로 아래 턱을 잡고서 바이 매뉴얼 매니플레이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케이스 3가지의 경우에서 제가 CR 유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R로 다행히 환자가 완전 무치약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도가 가능한, 그러니까 스스로가 유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치아가 이미 없는 그 시기가 조금 오래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도 머슬이 좀 많이 그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머슬 디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아까는 제가 엔테리어 지그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커튼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전방부에 물고 있게 한 15분 정도 물고 있게 한다고 하면은 쉽게 바이매뉴얼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CR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이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CR 유도를 하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R이라는 것은 하악 과도의 위치가 측두골의 아티큐얼 에미넨스를 후사면을 향해서 전방 상방의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식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뭐 교합 양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뭐 MICP에서 프리덤 앤 센트릭이다, 뭐 바이레트럴 밸런스 어클루전이다, 그룹 펑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총이치가 이제 주로 이제 대세인 시절에 이 자연 치아의 교합을 총이치에 대입한 것보다는 총이치의 교합을 자연치에 대입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넷솔로지의 그 학파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주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CR이라는 위치를 모든 수복 치료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위치고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CR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상방으로 유도를 하여서 딱 그 하악 과두가 그 관절화 내에서 그 본과 본이 컨택이 되고 그 안에는 디스크도 개입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연조직도 개입이 되지 않는 딱 그 한 포인트로서 닿았을 때 포인트 센트릭이 되는데 그 위치를 CR로 삼고 그리고 해서 트루 힌지 엑시스라고 삼아서 양측선 균형 교합을 총이치처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자연치 수복에도 그대로 대입하고자 했고요. 근데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을 이와 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 차이, 디스크레펀시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넷솔러지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레펀시를 정상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병적인 교합이라고 봐서 셀렉티브 그라인딩, 즉 그 힌지 엑시스라고 하는 CR을 어떠한 페이스버와 아티큘러에 마운팅을 하여서 셀렉티브 그라인딩을 통해서 양측선 교합, 균형 교합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이제 PMS 학파가 있는데 포인트 센트릭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점에만 딱 그 기준이라는 것을 삼는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연치아에 있어서는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 자체도 형성하기도 힘들어서 최소한 그 편치부로를 하는 교합이 균일하게 캐나인에서부터 구치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또 후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CR과 CO의 디스크레펀시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이 포셀트의 그 엔벨로프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CR의 상태에서 이제 유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그 치아 그 교합 상태를 봤었을 때는 디스크레펀시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운 그 프리덤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 공간이라는 것을 한 대략적으로 CR, CO 디스크레펀시를 1mm라고 이제 하여서 이것을 프리덤 인 센트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MS에는 프리덤 인 센트릭 그리고 네솔로지는 포인트 센트릭으로 CR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디아미코라는 것은 이제 고고학자인 경우인데 이 고고학자가 그 캐나인을 연구를 했었을 때 캐나인이 가장 길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을 이제 두고서 네솔로지가 사실상 환자 구강 내 바이레터럴 밸런스 오클루전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버렸었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대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미코의 그 캐나인 발견 이후에는 캐나인 가이던스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솔로지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PMS에서는 유닐라테럴의 연장을 해서 비슷한 개념을 굴 펑션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대별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솔로지는 그 관절 과두의 형태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출발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중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교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컨다일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PMS는 거꾸로 전방 유도에 의해서 구치부도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교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MS는 엔테럴 가이던스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복 순서를 봤을 때도 네솔로지는 그 힌지 액세스 CR을 통해서 힌지 액세스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컨다일 가이던스를 통해 구치부를 먼저 수복을 하고 이후에 점치부를 수복하는 거 back to force front라는 것이고 PMS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전방 유도를 먼저 전치부 수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치부를 수복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CR/CO 디스크레펀시 발견 이후에 프리덤 센트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고 비슷한 개념을 롱 센트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센트릭과 프리덤 센트릭의 이와 같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인트 센트릭은 CR이라는 것은 어떤 딱 특정한 위치에 있다. 그 특정 점으로 출발을 해서 치아들도 딱 그 맞물린 상태에도 딱 하나의 포인트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CR과 CO는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프리덤 센트릭은 PMS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 CR, CO 디스크레펀시 자유도 이런 이격도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였고 그와 같은 어느 정도 오차의 허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인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프리덤 인 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센트럴 포사에 이와 같이 플랫한 서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플랫한 서피스에 0.5에서 한 1mm 정도의 플랫 서피스를 형성을 하였고 뭐 예전에 그 프리덤 인 센트릭 개념에서는 CR로 유도를 하였을 때 거기에서 CR 그 MICP로 그 교합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맞물릴 수 있게 어느 정도 오차의 허용 범위를 갖자라고 해서 프리덤 인 센트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후에는 그 CR 형성을 한 것을 수직 고경의 변화 없이도 이와 같이 프리덤 인 센트릭을 형성한 것을 이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고경의 변화 없이 센트럴 포사의 0.5에서 1mm 정도의 그 평면을 갖고서 어느 정도 유격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 프리덤 인 센트릭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제 교합을 지침을 어떻게 삼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고정성과 가철성 치료를 할 때
해당 그 레퍼런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성 부분에 있어서 대합치가 풀덴처인 경우, 컴플리트 덴처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레트럴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합치가 자연치인 경우에는 인사이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면서 이것을 그룹 펑션을 하느냐 아니면 캐넌 가이던스를 하느냐는 것은 이제 택일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룹 펑션과 캐넌 가이던스는 또 그 많은 다른 연구에 있어서는 한 반반 정도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세하다, 어느 것이 더 확실히 더 괜찮다 이런 것은 특별히 없지만은 캐넌 가이던스나 그룹 펑션 중에서 택일을 하여 인사이드 가이던스와 함께 형성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캔티레버가 만약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교합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워킹이든 밸런스 사이드든 그리고 이와 같이 인플라 오클루전 교합이 되지 않게끔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덤 인 센트릭을 1에서 1.5mm 정도 허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철성, 리무버블 같은 경우에는 오버덴처에서는 링골라에서 오클루전을 통한 바이레트럴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형성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릅수가 심한 경우에는 교두가 없는 무교두 교합을 형성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케이스들에 있어서 특히 제가 그 사학의 캐나인의 그 픽스처,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제가 인터 알라 위스를 지침을 삼아서 캐나인 부분을 제가 식립을 하였는데 해당 에비던스에 있어서는 인터 알라 위스하고 인터 캐나인 디스턴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략적인 위치가 이 캐나인 팁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여져서 해당 제가 이렇게 캐나인 위치를 만약에 삼는다고 했었을 때 랜드마크는 이 인터 알라 부분에 되겠고 거기에서 13번과 23번을 제가 식립을 한 것을 에비던스로 보여드리고자 제가 해당 레퍼런스를 보여드린 것이고 해밀러 나치드에 있어서는 이 쿡의 논문에 있어서 보면 해밀러 나치와 그 ANS, Anterior Nasal Spine 간의 거리 형성하는 이제 그 것이 이제 오클루저 플레인하고 이제 형성되는 각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밀러 나치와 ANS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각도는 이제 그 예각이 되고 짧아지면은 이제 둔각이 된다라는 좀 그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였었던 것이고 일정 거리가 해밀러 나치하고 그리고 ANS하고 각각 그 오클루저 플레인까지 거리도 일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밀러 나치도 과연 랜드마크로서 오클루저 플레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해당 부분을 이제 차용을 해서 한국인에 있어서 그 대략적인 이 디멘전을 이제 측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학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 교두 메디오 팔라탈 커스프를 삼고 이것이 사학 중절치 인사이드 엣지하고 연결을 했을 때 그것을 평면이라고 사학 교합 평면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해밀러 나치하고 거리가 여기서는 8mm라는 평균적인 수치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들 그 세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해밀러 나치를 랜드마크를 삼고자 한다고 하면 이것이 교합 평면까지는 8mm 정도의 평균적인 높이를 삼아서 버티컬 디멘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레트몰러와 2분의 1이나 3분의 2는 워낙에 에비던스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이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버티컬 디멘전을 측정을 할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트 게이지, 폭스 플레인, 리프 게이지, 그다음에 러버 인상에서 바이트 체득하는 인상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 왁스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트라이얼 덴처 베이스와 왁스림에 의해서 사학과 화학에 대합되면서 거기에서 그 특정 위치를 우리가 바이트 레코딩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은 CR로서 리프 게이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리프 게이지를 제가 넣었고요. 폭스 플레인은 교합 평면이 인터피퓰레리 라인하고 알라트라거스 라인하고 평행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바이트 게이지는 구외적으로도 과연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합 그 고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도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마세터의 그 어느 정도 수축까지 하게 되는 그 거리 정도에서 치아의 구치부가 그 해당 부분까지 스탑이 될 때까지 정출을 한다라는 이제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높이가 이제 버티컬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은 일생일대에 있어서는 보통은 그대로 이제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 부치액의 경우에 수복을 한 경우에 버티컬 디멘전을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버티컬 디멘전을 만약에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많이 낮게 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TMD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첫 번째에서는 버티컬 디멘전을 많이 높이면 과연 그러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고요. 거꾸로 버티컬 디멘전을 낮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혹시라도 TMD가 발생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디멘전을 늘리건 줄이건 간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TMD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레퍼런스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부족한 그 버티컬 디멘전을 많이 높일 수는 없겠죠, 무한정으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기존보다 5mm 정도까지 5mm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한이고, 그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상악과 하악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살펴보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팔로그램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CT 사진을 찍어서 사지털 뷰를 본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픽스트냐 리무버블이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프리맥실라 부위가 굉장히 많이 리트루드 되어 있고, 그래서 광범위한 골 이식과 까다로운 테크닉이 구사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은 리무버블로 대안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픽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좀 상악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이와 같이 그 CT 사진이, 보통 세팔로가 요즘에는 CBCT도 같이 동반해서 있으니까요, 세팔로그램을 사진을 촬영하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3차원 관계를 알기 위해서 CT를 촬영하니까요, CT의 사지털 뷰를 꼭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명확하게 픽스드로 할 것인지 리무버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레퍼런스로서 이게 다큐멘터리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유사한 경우를 제가 이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기서의 로딩 프로토콜에서 트리트먼트 가이드를 얘기를 할 때 클래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은 현저한 그 골 소실이 없다. 클래스 2는 중등도의 수직과 수평적인 골 흡수가 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골 흡수가 있다. 근데 광범위한 것과 중등도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클래스 1, 2, 3를 나눴을 때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픽스트를 당연히 할 수가 있겠다. 현저한 골 소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오버덴처 리무버블이 계획이 되는 경우에는 알베올러 플라스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좀 인위적으로 골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덴처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고 컨투어가 있어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을 2, 3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클래스 2인 경우에는 리무버블 오버덴처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서 픽스트 보철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골 이식과 함께 리무버블한 임플란트 서포티드 오버덴처를 하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상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절한 것인지는 술자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환자가 원하는 픽스트 아니면 리무버블에 있어서 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이제 픽스드와 리무버블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트리트먼트 가이드를 통해서 일단 지침을 삼아서 미리부터 우리가 사이드 뷰를 통해서 어느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지를 미리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로딩 프로토콜에 있어서 우리 ISQ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ISQ 레벨의 원리는 이제 스마트팩을 이제 연결을 함으로써 이제 진동수가 이제 반사되어 나오는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ISQ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헤르츠 값을 이제 ISQ 레벨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ISQ 레벨이 60에서 70 정도면은 그 진동수가 어느 정도 그 이제 변화가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골과 골과 유착이 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나타낸 값인데, 그 값이 이와 같이 반 정도 줄어드는 것이 60에서 7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원리에 의해서 살펴보자면은 60 미만은 조금 안정성, 임플란트가 골과 결합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0부터 봤을 때는 한 중등도, 70 이상부터가 굉장히 강한 골유착을 보여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로딩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선형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선형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그 식립을 하고 로딩까지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도 트리트먼트 가이드를 얘기를 했을 때 이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기준으로 그 세로축을 얘기를 하면, 세로축에서는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얼리 플레이스먼트, 레이트 플레이스먼트가 있고요. 이미디엇 플레이스먼트 말 그대로 발치 즉시 식립이 되겠죠. 얼리 플레이스먼트는 연조지가 어느 정도 힐링이 되는 4주에서 8주 정도, 레이트 플레이스먼트는 한 6개월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딩 프로토콜은 이미디엇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 얼리 로딩은 일주일에서 2개월 이내, 컨벤셔널 로딩 같은 경우 2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과 노란색과 빨간색이 신호등처럼 되어 있는데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호등 할 때는 이제 전진할 수 있는, 진행해도 되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트 플레이스먼트이면서 컨벤셔널 로딩이 우리가 이제 해당 케이스들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케이스였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초록불이라고 이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얼리 플레이스먼트면서 이미디어트나 아니면 얼리 로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임상적으로도 좀 많이 그 경험 축적, 다큐멘테이션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리포트로서도 부족한 상황이라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6가지 사항들 일단은 조금 정리를 세세하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R이라는 것은 반복 재현 가능한 위치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느 특정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찾는 것이고, 그 숫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 위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악 과두가 아티큘 알멘에서 후사면을 향해서 전상방에 위치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CR 유도하는 것 중에서는 재현성이 가장 좋은 바이매뉴얼 매니플레이션, 양손 수조작이 좋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필요한 경우에는 디프로그래밍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티컬 디멘전을 이렇게 전압 수복에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5mm 이상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버티컬 디멘전은 우리가 치료 중간에도 그리고 치료 완료 후에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헤밀런 아치가 8mm 수직적으로 높이를 설정을 했었을 때 레트로몰러 패드의 2분의 1과 함께 교합을 하게 되면은, 물론 폭스 플레인을 통해서 피플레를 라인하고 알라트라우스 라인 평행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일치되게 상악과 하악의 교합 평면을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밀런 아치가 랜드마크로서 의미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티컬 디멘전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구비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고정성이냐 가철성이냐라는 것은 술자의 개인 선호도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 관여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픽스드가 조금 환자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으니까 첫 번째 퍼스트 초이스로는 고정성을 하되 뭔가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은 리모블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SQ 레벨 같은 경우에는 로딩 프로토콜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의 디스커션에는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올라온 질문을 조금 이제 답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치부만 먼저 보철을 올리고 구치부는 나중에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전치부만 보철을 올렸던 기간에는 환자분은 별도의 임시 틀니 등 없이 지내는 것인가요? 뭐 그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또 별도의 프로비저널 덴처를 또 이제 와이어 템포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용을 해서 환자에게 프로비저널 덴처 같은 경우에는 풀 덴처로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이고 전치부의 보철이 이제 픽스드로서 프로비저널 브릿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프로비저널 덴처는 못 사용하겠죠. 그걸 세그멘트해서 사용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준비를 해서, 왜냐면은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 구치부는 사이어스 그래프트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많이 했기 때문에 6개월 기간, 그러니까 상악 전치부 3개월 후에 보철이 올라갔지만 상악 구치부는 6개월, 3개월 뒤에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전치부로서 사용을 할 수는 없겠죠, 잘. 그래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별도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넌엑스 타입 어버트먼트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임시치아 장착 시 발생하는 오차를 수정하기 위함이신가요?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시스템은 인터널 타입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익스터널을 사용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고요. 인터널 타입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필히 소킹, 그러니까 어버트먼트와 그 픽스처 간의 프릭션에 의해서 그 교합이 결국에는 인프라 오클루전이 되겠죠. 그래서 필히 싱킹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익스터널에서는 거의 일어나진 않겠지만 인터널에서는 필히 모스 테이퍼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치부 쪽에서는 처음에 형성했던 그 교합 높이가 나중에는 낮아진 것을 거의 대부분 확실히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헥스를 안 쓰고 제가 넌헥스를 사용한 이유는 조인트 스타빌리티를 저는 더 증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헥스를 잘 쓰지는 않고요. 그것도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는 경우에 싱글 구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넌헥스를 좀 주로 쓰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는 조인 스타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조사에서도 요청을 하면은 아마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헥스 타입보다는 넌헥스 타입의 그 조인트 부분에 있어서 조인트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컨택되는 에리어가 되겠고요. 그 영역이 헥스보다는 넌헥스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근데 또 한편으로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그 풀리는 정도? 헥스와 넌헥스를 체결을 했을 때 물론 저는 리타이트닝 하는 과정은 반드시 합니다. 인터널 타입 같은 경우는 리타이트닝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싱킹의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프리로드가 감소가 되면은 스크루가 또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리타이트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때 조인 스타빌리티를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넌엑스가 조금 더 에리어적으로도 더 넓고 그리고 그 풀림 정도도 좀 경우도 낮기 때문에 제가 넌엑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임시치아 장착 시 발생하는 오차는 어차피 헥스를 쓰든 넌헥스를 쓰든
그 교합 높이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어차피 평가 기간 동안에 위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 동안에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리타이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합을 컨택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헥스와 넌 헥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널 타입 픽스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필히 교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싱킹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오차는 반드시 수정은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전압 고정성 보철과 가철성 보철을 결정하는 원장님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드가 퍼스트 초이스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환자분께 그것이 굉장히 조금 더 사용함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부터 덴처를 사용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리무버블을 사용했던 분이 아까도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비어스한 그 파셜 덴처를 쓰고 계시다가 이제 잔존치를 모두 발치를 하고 완전 무치하게 되었을 때 임플란트 어시스트 결국에는 오버덴처를 사용하게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원래 사용한 경험이 전무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상악과 하악의 관계가 인터맥실라의 관계도 보았을 때 CT 상으로도 그렇게 광범위한 프리맥실라의 그 골롭스가 보여지지 않는데 굳이 리무버블을 사용할 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있는 그 본도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면은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고정성으로 모두 전악 수복하는 경우가 그냥 임플란트 어시스트 오버덴처 하는 경우보다는 월등히 더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도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전악 완전 수복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로 고정성 보철을 하는 것을 먼저 좀 추천을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완전 무치악으로 아예 초진으로 오셨는데 전악으로 그 고정성으로 보철을 하고 싶다. 근데 이 프리맥실라 부분에서는 이미 많이 광범위한 골 소실이 있다 하면은 환자분께서 엄청 고생을 하실 수밖에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엄청 고생할 거를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타협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퍼스트 초이스는 고정성 보철이다. 하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는 리무버블도 대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마그네 어버트먼트를 하면 나중에 MRI 찍는다고 하면은 빼줘야 하나요? 그게 우려돼서 로케이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 마그네 어버트먼트가 힐링 어버트먼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성이 있으면 MRI 찍을 때 방해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좀 그 디멘전이 비슷한 힐링 어버트먼트를 준비를 하셔서요. 네, 마그네 어버트먼트. 그러니까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MR을 뇌 쪽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덴처 내면에 이제 자석이 있어서 주치의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아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석을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는 자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결을 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그래서 MR을 촬영을 하고 나서는 이후에 MRI 촬영이 금방 도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마그네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에서 프로비저널 수복한 뒤에 교합 조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그래서 교합 양식을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MICP에서는 프리덤 앤 센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상호 보호 교합이 돼야 됩니다. 전방에 있는 안테리어 가이던스, 인사이드 가이던스에 있어서 구치부는 이개가 돼야 돼요. 그죠? 그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치부가 교합될 때는 당연히 전치부가 교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컨택이 서로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센트럴 포사 부분을 아까도 제가 그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프리덤 앤 센트릭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것이 0.5에서 1mm 정도가 되면 되겠다. 아니면 다른 그 임상적 지침에서는 1에서 1.5mm면 되겠다. 뭐 우리가 자로 재지는 않습니다. 근데 1mm 정도의 그 유격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것인데, 그 커스프 팁을 일단은요, 우리가 그 엔듀라투스 덴처티스를 보면은 굉장히 교두가 다 살아 있잖아요. 커스프 경사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이레트럴 밸런스드 오클루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바이레트럴 밸런스드 오클루전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해부학적 안티 세미 아나토믹하게 그 형성을 해놓고 한 15에서 20도 정도 커스프 경사도를 삭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링골라에서 오클루전을 통해서 위아래가 이제 그 MICP 상으로 이제 교합이 되고, 라테럴 무브먼트에서는 교합이 또 되긴 하겠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저도 그냥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프 경사를 한 반해벅적 치아 형태로 놔두고, 커스프 스포사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서페이스로 형성이 되게끔 해놓고, 그렇게 해서 좀 되도록이면은 MICP에서는 교합이 되게끔 하고요. 그 밸런싱 사이드에서는 당연히 그 교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교합 형성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는 그 교합점을 이제 제가 교합지를 찍고 교합점들이 이제 형성이 된 모습까지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그렇게 제가 교합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까지 모두 다 완료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치이신보 TV하고 메가젠 공동으로 하는 요 강의 세미나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과계 중심 채널 치의신보 TV